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2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34% 상승했고요. 코삭은 3.05% 상승했습니다. 양 증시 오늘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2,700억 코스피에서 매수, 기관 투자자가 255억을 매수하면서 코스피를 상승 견인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100억, 기관 투자자가 1,250억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2,700억을 매수했지만 사실상 상승에 대비해서는 크게 많은 물량을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2,700억 정도 매수했지만 전날에 1조 가까이를 매도를 했었고요. 9월 3일부터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코스피에서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2,700억을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상 코스피에서 매수로 전환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주 애매한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추석 연휴 전에 있는 금요일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는 그런 목금 이런 이 조그만한 시장 말고요. 좀 더 큰 그 다음 주 시장까지 봐야지 대충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또 MSCI, KRX 200에 대한 리밸런싱과 그 다음에 옵션 만기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만기 물량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은 들어온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는 매도를 했고요. 투시는 매수를 했는데 매수 매도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3% 정도 반등했지만 지금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그동안의 매수 매도를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를 진행했지만 평소에 매도에 좀 많은 힘을 주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였기 때문에 이 매수세도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마찬가지 코스피처럼 만기 물량에 대한 그런 이제 커버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에 대한 이벤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크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증시가 이제 나스닥과 니케이가 급등을 하였죠. 그래서 나스닥이 2%, 니케이가 3%까지 좀 올라가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오늘 만기에 추가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상승을 좀 더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상승이 왜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CPI 지표는 지금 이제 2.5% 정도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였고요. 대신 이제 이 시장 예상 말고 조금 더 올라갔던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근원 CPI였고요. 근원 CPI가 지금 식품과 에너지를 걷어낸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물가에 대한 영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물가 하락에 대해서는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 증시의 상승으로 이끌었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은 지금 물가에 대한 상승이었습니다. 물가의 상승이 왜 나왔죠? 금리에 대한 인하 때문에 나왔고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결국엔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리를 빠르게 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가 둔화되어야 되는데 경기 둔화가 아니라 침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오픈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급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체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구나 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 겁니다. 대신 물가가 이전처럼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적절하게 잡혀가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 자체가 금리에 대해서 0.5% 하락과 0.25% 하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그 FOMC에 대해서 이 하나를 배제를 시켜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0.25%가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는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0.25%가 떨어지는데 일본과 대만 증시가 왜 이렇게 급등을 하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미국의 금리가 0.25%로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금리에 대한 인하 폭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인하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가치가 약하게 진행되는 게 가속화되지 않았다. 그죠? 약세가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게 엔화에 대한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해서 전체 시장에 퍼져 있던 그런 엔화가 다시 그 자산들을 매각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큰 타격을 보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에 그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게 가속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니 엔화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하였고 일본의 증시도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면서 나스닥과 같은 저런 기술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증시에 대한 상승을 이끌었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좀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해서도 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변수는 있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조금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율은 원 달러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비슷한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1342원 정도로 평소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의 엔화에 대한 가치입니다. 엔화와 지금 달러를 비교를 했을 때 그 환율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엔화에 대한 가치가 지금 달러 N을 보시면 142.5입니다. 142.5N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이 가치가 높아진다면 이 환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잠깐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하락세를 멈추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시면 그게 지금 9월 10일자로 해서 140엔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면서 상당히 이제 증시의 급락을 불러왔는데 142엔까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엔화에 대한 급락 자체, 가치 급등에 대해서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자산에 대한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좀 안정감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선물 지표도 지금 다 괜찮습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좀 상승 진행 중이고요. 한 1% 내외로 유럽 증시는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 다우도 좀 한 0.3%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지금 국제유가는 지금 68달러 수준이고요. 확실히 유가가 올라가죠.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니까 유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기가 빠르게 침체되지도 않고 뭔가 그렇다고 물가가 잡히지 않았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적절하게 진행되면서 금리도 적절하게 계단식으로 떨어져 가는 그 그림이 모든 지표에는 좋은 상황이다.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3.66% 정도로 진행 중이고요. 조금 이제 일주로 보면 잠깐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국채금리는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채권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채권금리에 대한 수익률, 그죠? 채권 수익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코스피에 대한 배당주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이 좀 더 이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2점 몇 프로가 될 건데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3.6%면 높긴 높습니다. 평소보다. 그러나 그게 이전에 이제 한참 올라갈 때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 아주 크게 타격을 주었던 퍼센트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 3%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래로 지금 다시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한 상황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하나 있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곧 발표가 될 거고요. 이게 또 너무 높게 나오면,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또 한 번 부각이 될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도록 발표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측보다 좀 낮게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산 물가 지표도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되는데요. 이 두 지표에 의해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과 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기다리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 물가 안정화와 그 다음에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해서 엔화의 가치 급등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한번 시장을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340원 상승했고요. 8.19% 상승해서 17,71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확실히 오늘 뭐 증시의 힘을 받으면서 좀 올라갔고요. 시간의 거래도 좀 힘을 많이 받았죠.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8,160원으로 평소보다 시간의 거래 상승량도 꽤나 많았습니다. 450원 정도. 그래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보다도 지금 거래량 자체는 사실 상승률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417만 주. 그래서 크게 많이 거래가 되지 않았고요. 이 자체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짜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거래가 힘이 실리면서 매도도 적극적으로 하고 매수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양쪽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면서 좀 올라가는 것이 그런 물량들도 소화를 하고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보다는 그동안 힘없이 빠졌던 그런 물량에 대해서 만기일에 맞춰서 그냥 한 번에 올리는 그런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 또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그런 특정 이 만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뭐 크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림상으로는 뭐 쌍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좋게 나왔지만 요거는 뭐 진짜 상승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며칠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이제는 진짜 상승을 위해서는 확실한 이 소스들이 나와야 된다. 그게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82만 9천 주 매수, 기관 투자자가 27만 6천 주를 매수했는데요. 금융 투자가 24만 주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물량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투신과 연기금 투자자는 약하게 매수 진행되었고, 사모펀드도 만주 정도 매도하면서 크게 의미 없는 물량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82만 9천 주를 매수하면서 많이 매수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전에 매도했던 거 그대로 매수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KRX 200과 그 다음에 이 옵션 만기가 겹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기일에 저런 매수세가 이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크게 오늘은 상승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며칠을 더 지켜보고 좀 그러한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이제 수급이 좀 계속 들어와지는지 혹은 다시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161만 주로 또 증가를 했죠. 2만 주 정도 증가했는데요.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오늘 대량으로 또 상환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82만 주 플러스가 되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이제 옵션 만기와 만기일 기점으로 해서 공매도 잔고에 대한 수급이 변화되고 대량으로 상환되고 대량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 그래프와 함께 역으로 이제 이 공매도 잔고가 변화하는 움직임들, 데칼코마니처럼 딱 이제 움직이는 그런 그래프들을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공매도에서부터 일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상승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거래량도 없었고 만기일이었고 공매도에 대한 상환 가능성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며칠 더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차장고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장고도 뭐 최근에는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상환 오늘 없었고요. 어제도 28,000주 상환되면서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260만 주로 대차장고 형성이 되었고요. 물량은 뭐 당일 물량, 추정 물량 거의 동일해서 21.03%까지, 최근에 20%대까지 지분을 좀 낮췄다가 21%로 다시 회복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복 물량이 유지가 되어서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기간에 들어오고 다시 이탈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최근에 한 4조를 매도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2천억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이제 매수세가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요. 추석 전날이기도 하고, 그죠? 그 이후에도 한번 움직임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하나를 발표하면 뭐 주가가 요동치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흐름 자체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좀 요동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무게를 잡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설명드렸고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체코에 대한 원전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이 19일에서 22일에 체코로 공식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동맹이 구축될 거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차, 배터리, 수소, 첨단 농업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의 이제 협력을 강화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만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와의 원전 동맹을 거론할 정도로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대형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원전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제 가서 이제 체코 대통령과 만나고, 그 다음에 체코와 이 비즈니스 포럼을 하고, 원전 관련 기업을 이제 지방에 가서 시찰을 하고, 체코 총리와 또 회담을 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코바니 원전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소송이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실도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 한국 원전의 세계 수출을 위한 기반도 마련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한미가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 지식재산권을 빌미로 항의했던 내용이 조율이 되고, 한편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원전 시장을 파트너로 함께 공략할 거다. 지재권을 해결하고 합의를 하고 파트너로 같이 시장을 공유하겠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렇다는 것은 조만간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요. 9월 19일부터 22일 그때 그 원전 동맹을 맺으면서 이 내용이 같이 나올지 아니면 그 뒤에 나올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분명히 저렇게까지 대통령실에서 계속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한 액션을 어느 정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액션이라는 것은 계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거나, 아니면 한수원 황추호 이 사장이 가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원전 국장이라든지 뭐 그런 관련 인사들이 계속 미국으로 가서 협의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를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는데요. 그게 서서히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합의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것은 로열티와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가 국산화했던 기자재를 굳이 외산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긴다. 그게 이 UAE 바라카 원전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 사업비 정도의 10%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비중에 대해서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지재권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 기자재라는 것을 어느 정도 다 국산화를 했고 우리가 단독으로 사실 진입을 할 수도 있는데 너네 거를 사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10%가 아닌 좀 더 그 금액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견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럼 이제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국산화했는데 꼭 이거 사야 되냐? 웨스팅하우스랑 끝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웨스팅하우스라는 그 기업을 넘어서 그 뒷배가 사실 미국이죠. 미국의 에너지부가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으라라고 수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웨스팅하우스에 힘을 실어줘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도 아닙니다. 애매하게 이제 중립적으로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금 둘 간에 이제 합의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가 저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열티와 기자재 구입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하다라고 며칠 전에 좀 소식을 전달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내용을 보니 체코로 이제 가서 원전 동맹을 맺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 그런 원전 이 동맹을 맺는다라고 하니 그게 지금 이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로열티 외에 사실상 뭐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그런 네덜란드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 있죠. 지금 제가 다 읊어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원전 건설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국가들을 우리나라가 다 수주를 해온다?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와 이 완전 배제하고 우리나라가 다 가져오더라도 이거 다 어떻게 쳐낼까요? 한 개당 이제 지금 12조 정도 잡고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는요. 근데 그게 뭐 덤핑이라고 싸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 12조가 되는 거를 10개만 수주해도 벌써 120조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 사업비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건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력을 동원해서 지금 수출입은행과 그런 여러 가지 무역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금을 최대한 이제 출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분명히 이러한 많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동조를 해야 되는 국가들과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미국이 될 거고요. 웨스팅하우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건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핵 연료에 대해서 이제 공급망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전 해체 시장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면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이미 진행 중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는 지금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협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적절한 선에서 퍼즐이 완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게 조만간 소식이 나온다면 그동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억누르고 있던 그런 불확실성 중에 가장 큰 소스가 하나가 해결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2만 원은 뭐 금방 돌파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25,000원 찍고 내려왔지만 25,000원 위로 다시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하나 해소만으로도 상당히 큰 파급력이 있을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체코 전력공사에서는 지금 이제 SMR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업자를 이제 최종 선정을 한다고 하죠. 여기 뉴스케일 파워 포함이 되지는 않았고요. 웨스팅하우스와 GE, 히타치, 롤스로이스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 산업계가 지원할 수 있는 공급사를 뽑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껴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최소 10기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300메가와트급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0메가와트급 10기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의 원전 동맹을 맺는 차원에서 이 SMR에 대한 체코 진출도 협력을 한다면 그 자체로 지금 의미가 있고요. 웨이싱하우스가 지금 본인들의 체코 SMR 진출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두산 스코다 파워라는 아주 좋은 터빈 제작 업체가 체코 현지에 있고요. 아마도 대통령과 체코 총리가 직접 가서 원전 업체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스코다 파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그룹 회장도 지금 두산 스코다 파워의 캐파 능력을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일 겁니다. 그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웨이싱하우스와의 협력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외 시장 말고도 국내 시장도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신한울 3, 4, 5기가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건설에 들어간다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엄청난 호재다, 뭐 좋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는 사실 없죠.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주기기 이 발주와 그 다음에 그런 이 건설 공사에 대한 발주는 다 진행되었고 그때 주요 계약 형태로 좀 오픈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다시 신규 원전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 자체로만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이 신한울 3, 4, 5기를 넘어서 그 다음 호기들, 우리나라가 지금 11차 전력 소국 개봉 계획을 추안만 발표하고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전 1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건설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결이 된다면 국내 시장도 이제 좋게 평가가 되어서 이 관련 기자재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체코 원전도 수주하고 웨스팅하우스 합의하고 11차 전력 소국 기본 계획에 대형 원전 3기까지 포함이 된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한 캐파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상 합병에 대한 그런 방법이 조금 불합리하고요. 두산밥켓에 대한 인적 분할을 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죠. 시가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공정 가치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두산 경영진들도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주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합병안을 제시를 하고 좀 서로 윈윈하면서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합병에 대한 일정이 좀 멈추어서 정지가 되어 있고요. 원래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반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반대는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의사 자체가 지금 어떤 일정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께 자세한 스케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 시장에 대한 상황만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속 주식을 팔지 말고 들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는 이렇게 합병이 일정이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어서 기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주주 명부 확정일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식을 매도하면 그 주주 명부에서 이제 매도가 된 거라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내부와 국외 시장들, 그 다음에 그 연결지어서 합병 이슈들 좀 말씀드렸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원전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해상풍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과 또 10메가와트급의 해상풍력을 개발을 하고요. 국제과제로 이제 착수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메가와트급은 이미 국산화를 성공을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실증을 할 수 있는 단지가 필요한데 그 단지가 지금 한림 해상풍력이겠죠. 제주도의 103메가와트 수준의 그런 풍력 단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단가가 안 맞아서 중국
중국 업체에 좀 밀려가지고 좀 프로젝트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는 이 풍력 시장에서도 우리 국산화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산화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되고 국산화에 대한 점수를 높여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규 시장 진입에는 상당히 유리해질 겁니다. 그리고 안마해상풍력과 같이 14메가와트급의 대형 터빈을 제작하는 그런 외산 업체들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두산 지오솔루션에서 그 OEM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풍력 터빈을 대신 제작하고 대신 조립하고 그렇게 이제 외산 업체들에게 납품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까지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맡을 겁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나중에는 좀 많은 매출을 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10메가와트급까지 개발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거고 우리나라에는 특히 풍속이 좀 이 북해처럼 그죠? 그 유럽의 북유럽 국가들처럼 많은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불지 않고 있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남동풍이 불었다가 북서풍이 불었다가 그리고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해상 풍력에 대한 해상 바람이 낮과 밤이 또 다릅니다. 그 태풍도 이제 사실상 자주 지나가고 좀 바람 방향이 좀 불안정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터빈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14메가와트라고 해서 꼭 14메가와트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 거죠. 바람이 정방향으로 딱 효율에 맞게 불어야지 그 14메가와트가 생산이 되는 거지 사실상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맞게 적절한 크기에 적절한 풍속에 대응이 가능한 모델로 개발을 한 거고 국산화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타겟, 그 다음에 동남아 시장의 타겟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터빈 시장도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올해는 특히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R&D 본사를 지금 스위스에서 창원으로 통합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 가스터빈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크게 진행하겠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LNG 가스터빈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걸 이제 수소로 바꾸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겁니다. 수소 가스터빈이 개발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왜냐하면 수소 순환 경제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전체 전력 시스템에서 수소를 제외한다면 사실 무탄소 에너지에서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기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원전 에너지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탈탄소이면서요. 그죠? 그래서 LNG도 사실 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쓰기가 애매한데 그래도 탄소 배출량이 석탄보다 훨씬 적고 CCUS라는 그런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하면 그래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그게 수소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순간 상당히 큰 파급력을 줄 거고 원전 에너지에 대한 위험성을 보완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안정성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가 이제 뭐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수소 생산과 수소를 활용한 발전, 그 다음에 수소 저장까지 그 다음에 수소를 분해하는 기술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향후 진행하는 그 에너지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확대,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자재에 대한 공급력 확대 이런 것들 모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장이 좋아지고 기업에 대한 환경도 개선이 될 거고 주가도 올라갈 거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불확실성 몇 개가 계속 이제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해소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순간이
갑자기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한번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하고요. 네, 내일 추석 전에 마지막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